안녕하세요. 건강복지광장 대표 김미희입니다. 오늘은 6번째 강좌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박사로 현재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함은? 신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 이혜빈입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연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줌을 통해서도 강연하기도 한데요. 가끔씩 직장을 방문하면서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제발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분씩 교육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함께할 신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자 1부는 제가 하고 2부는 당사자인 이혜빈 강사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할 소개는 강사 소개와 장애 유형, 그리고 다양성 존중,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당사자인 사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지금 날이 많이 풀렸죠? 우리가 창문을 열면 무엇이 들어올까요? 그럼 많은 분들은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요. 또 봄 꽃내음이 들어와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창문을 열면 뭐가 들어올까요? 사랑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감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의 창문을 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했듯이 현재 사회복지학 박사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아파요. 조금 아프지만 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장애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내가 우연치 않은 사고, 불의 사고로 내가 다쳤어요. 그러면 다치면 한 달, 2달, 심지어 1년까지 제약을 받고 있겠죠. 활동하는 데 제약.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예기치 않게 코로나에 전염이 돼서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장애된 부분도 상당히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장애인하고 생각했던 부분은 장애인이라고도 하지 않았죠. 예전에는 장애자 또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장애인으로 비하하는 부분인데, 사회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인식에 의해서 장애인도 이 그림만 봐도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 되는 이런 존재인데 지금은 어때요? 내 스스로 역동적으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식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 현재 보이는 이 휠체어는 68년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됐던 마크인데 역동적인 마크는 뉴욕의 장애인 마크예요. 2012년도에 마크가 그냥 바뀌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 마크를 디자인한 사라 핸들레라는 교수님이 본인이 출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본인의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도 사회적인 인식, 본인의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마크부터 이 디자인학과 교수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보는 눈이 다르겠죠. 그래서 마크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게 된 마크의 계기가 있고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 마크보단 이렇게 역동적인 마크로 바뀐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거는 그냥 장애지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직장 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를 우리가 장애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장애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장애를 의학적인 부분에서 장애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모델 관점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불편하면은 장애로 들어가죠. 자, 그럼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 얼굴이 작다고 사진 찍을 때 항상 앞에만 세우는 사람. 그리고 진짜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본인은 뚱뚱해서 맞는 옷이 없다고 항상 투덜투덜 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는 실질적인, 왜? 이분들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요. 이분은 살을 찌우기 위해서 저녁 10시만 되면 초코파이, 라면 꼭 먹고 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500g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그래서 장애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 본인의 개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장애 인구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가? 보면은 지금 260만 명이 넘는데 전체 인구의 5%.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이 잘 안 와요. 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보면은 경상북도 인구 있죠? 경상북도 인구가 거의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경상북도에 친척이 살고 있다거나 내가 아니면 경상도 출신이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직장이 경상도에 있다거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이 많은 인구를 그러면 결국 6가구 중에 한 집은 장애인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보면은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보다 우리가 봤을 때 후천적인 장애가 더 많은데 예기치 않은 사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60대 이상인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와서 나한테 척 붙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고혈압과 당뇨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는 거죠. 보통 60대 후반 되면은 많은 분들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죠. 이걸 봤을 때도 선천적이거나 원인 불명 이거보다는 후천적인 사고와 후천적인 질환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애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변화가 획기적으로 됐던 게 88년도 서울올림픽 이후예요. 근데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에서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장애자 올림픽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거의 무지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장애인의 유형에서 5가지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지적. 이 지적 장애는 예전에는 정신발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때는 심신장애자 복지법. 그러나 88 올림픽 이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지금 2000년도에 뇌병변까지 장애를 들어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유형은 1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2003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있고 현재까지는 안면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르요로 뇌전증까지 포함해서 현재 1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우리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89년, 2000년, 2003년, 지금 2022년이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뭔가 장애인 복지법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현재 장애가 5.4% 출연율인데 호주는 18%, 영국은 16%, 스웨덴은 16%, 미국은 12%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5.4%? 역시 대한민국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의학적인 부분에서 장애를 판단하지만 호주나 영국, 스웨덴, 미국 같은 데서는 사회적인 부분까지 장애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면 호주는 당뇨, 독일은 정서장애, 스웨덴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해외 이민자, 그리고 미국은 암이나 에이즈, 알코올 중독까지 장애 유형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5%지만 저희가 말하는 선진국은 18%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2003년도에 우리가 마지막 장애인복지법인데 지금 현재 장애 범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 앞에서부터 나올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문턱 없는 문이 있는지, 점자 블록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높이가 적당히 있어서 휠체어에 앉아서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 또는 경사로가 적당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지, 장애인 주차 공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웹 접근성,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읽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잘 읽어주면 웹 접근성이 잘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어떤 학교는 장애 학생이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저희 학교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 저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인데 엘리베이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행복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말 사용부터 해야 되는데 장애인을 예전에는 보나 이가 들어가는 바보나 멍청이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러면 88 올림픽 이후에는 장애자를 장애우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장애자에서 자자를 놈자자를 쓰다 보니까 야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놈자자를 쓸 수 있냐, 우리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장애우를 표현을 하자.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많은 분들이 장애우라고 얘기를 많이 불렀어요. 하지만 10살짜리와 70대신 분이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우습고,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칭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은 일반인, 정상인 이게 아니고 비장애인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올바른 언어부터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 힘들었던 귀머거리, 장님, 장애자, 절름발이, 장애를 앓는 벙어리 이런 모든 것들을 휴지통에 다 버려서 꾹꾹 눌러서 완전 삭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평등한가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점심을 너무 많이 먹고 와갖고 배가 불러갖고 숨도 못 쉬어요. 근데 똑같이 빵을 하나씩 줬다. 그게 평등한가요? 그건 아니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하나를 더 줄 수 있고 배부른 사람은 안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똑같이 평등한 게 아니고 형편에 맞게 우리가 키 작은 사람한테는 블록을 2개를 주고 키 큰 사람한테는 하나를 주고, 이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천천히, 그리고 쉬운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야기를 마쳤고, 잠시 후에 우리 이혜빈 강사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 장애인식기성 강사 이혜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4년 4월 17일 일요일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말이 적었던 아이였고, 제가 6살 때 자폐 3급 판정을 받고 그 소식에 충격을 먹은 저희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장애인 복지는 지금보다 더 열악했고 장애에 대한 차별 또한 지금보다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는 삶의 의지를 다지면서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시에도 많이 나갔고,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면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조금씩 가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친구들에게 집단 괴롭힘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 학생들 사이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깊이 각인되면서 장애인을 향한 폭력과 괴롭힘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했었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장애인 관공서나 은행에 갔는데 거기 있는 직원에게 저의 복지카드를 내밀었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 갑자기 저희 어머니는 왜 안 데려오셨는 등의 무례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은 부모의 의지를 받는 편견이 있고, 또 발달장애인들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시의 뉴스를 봤는데, 장애인들은 물고기 밥으로 줘야 한다거나 장애인들은 가스로 죽여야 한다는 등의 악플들을 보았고요. 또한 장애인들은 연금은 받아쳐먹는 병신들이라는 편견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이 길 잃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8살 때 이모 집에 혼자 갔는데 어머니 허락도 없이 가면서 어머니가 놀란 적도 있었고요. 또한 제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가 길을 잃어갈까 걱정하고, 또 길눈이 어둡다는 편견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3년 8월부터 성남 에어텍이라는 직장농구팀에 센터 포지션을 활동하면서 발달장애인 농구팀 소속에서 농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구선수 활동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성과 자존감을 회복했고요. 또한 농구선수 활동을 통해 체력도 키워나가고 농구 실력도 키워나갔으며, 농구선수 활동을 통해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좋은 경험도 쌓고요. 저는 농구선수 활동이 이 강사의 자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장애인 미술작가로도 활동하는 길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저의 강사 생활에도 영향이 미쳤고요. 선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농구 훈련을 못하게 되면서 살이 찌게 되었고요. 체력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훈련을 하게 되었고, 농구 훈련하고 또 헬스도 하면서 살을 빼나가기 시작했고, 또한 저하됐던 체력 또한 많이 회복해 나갔습니다. 저는
농구선수 생활이 코로나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는 멋진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림을 통해 저만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저를 알리기도 하며 SNS를 통해 저만의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발달장애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그림을 통해 저만의 엽서와 달력 그리고 나를 알아줘라는 발달장애인 인권도서를 만들기도 했고 장애인 복지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이라는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장애인인식개정 강사 활동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정 교육을 해나갔고 작년에는 경찰분들을 상대로 장애인인식개정 교육을 해나가고 또 발달장애인에게 걸맞는 수사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인식개정 교육을 통해 장애에 관심 없던 이들이 장애에 관심 가지게 되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편견을 깨고 장애인을 새로 바라보는 마음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변화하면서 나중에는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같은 저 같은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적장애란 지적능력과 사고능력 그리고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이 부족한 즉 IQ가 7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장애인들의 인격을 존중합시다. 반말이나 폭언은 절대로 쓰지 맙시다. 아무리 지적능력이 낮아도 자신만의 욕구가 있고 또한 반말과 폭언은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상처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지적장애인에게 근무규정이나 산업규칙 같은 경우 쉽고 짧게 반복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어야 하며 여드레나 VL 같은 어려운 단어는 될 수 있으면 쉽게 풀어서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에게 지시를 내릴 때는 1번, 2번, 3번, 4번씩으로 한 번에 한 개씩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자폐성 장애란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고 상황 변화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눈 맞추기를 피하고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으며 한 가지 분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의 철도 같은 한 가지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상태 변화에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폐성 장애인을 대하는 방법은 시간과 공간의 변수에 대해서 충분한 이행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고요. 또 발달장애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이나 변화와 같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는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욕구가 있는 존재다 보니 누려야 할 권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 또한 비장애인보다 낮습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실업률이 약 1.5배 높고요. 또 장애인의 취업률은 비장애인보다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은 국가가 정해준 의무고용률 공공기관 3.4%, 민간기관 3.1% 속에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민간기업에서 약 2.92%로 국가가 정해준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을 향한 혐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취업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무고용률은 2024년까지 3.8%로 확장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즉 100명 중 3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게 도움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 공공기관 3.4%, 민간기관 3.1%를 취업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페널티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국가가 정해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내는 페널티이며 장애인을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80만 원대의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두당 180만 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과는 다르게 장애인들을 국가가 정해준 의무고용률보다 더 많이 고용했을 때 받는 장려금으로 국가에서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게 채직 당근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남성은 30만 원 주고요. 여성은 40만 원으로 경증장애인에 해당하며 또 중증장애인은 남자 60만 원, 여자 8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취업 우수 사례입니다. 삼성은 장애인을 너무 고용 안 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무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전화상담, 점자 설명서 작성, 기기 디자인, 정보기술, 교육훈련, 베리어 프리, 디딤돌 인턴십 제도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으며 또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는 저를 키워준 곳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구도서 나라 알아줘를 발간하기도 했고요.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를 고용하면서 일러스트 작업과 그림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를 양성하여 저 같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LH에서는 장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홀몸 어르신 살피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와 주거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또 설립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해내고 장애인 고용 시 고려사항 반영과 공단과 협업하여 직무를 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취업 우수 사례입니다. 이 자리인 제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제가 장애인미술작가로 활동하면서 성남 에어텍 소속의 직장농구팀의 선수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직장 내 장애인 개선 강사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줌을 통해서도 강연하기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돈을 벌어서 저만의 라이프를 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아무런 직업 없이 장애연금만으로 힘들게 살다 비참하게 삶을 끝내기보다는 장애인 스스로 땀 흘려 벌어낸 돈이 훨씬 가치가 있고요. 그 돈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한 사람의 국민과 시민 그리고 인격체로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첫걸음 함께하면 길이 보입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